이제 오늘 얘기할 게 이제 개발법제의 이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법제라는 부분은 특히 이제 저도 처음에 관심 가졌던 것이 이제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개발 계획, 개발 법제들이 잘못 들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난개발이라는 부분들이죠. 우선 여러분들 뭐 최근에 올해 이제 이슈가 하나 뜨거웠던 게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공장이 인접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암이 뭐 다수 발병하는 사례도 있었죠.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조용. 그게 이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공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집단 취락지구 인근에 산업단지가 개발됨으로써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피해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그 경향이 좀 바뀌고 있죠. 공장지대 부근까지 집단 주거지가 개발됨으로써 그 주거지에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이 오염에 노출되게 되고, 기존의 공장들은 오염을 저감해야 된다는 당연한 논의로 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적정 유해물질 배출만 통제하면 됐었는데, 바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라거나 또는 저감시를 더 충족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생활환경 영역에서도 개발을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발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법제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것은 여러분 심시티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예. 어떻게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할 것이며 상업을 발달시킬 것이고 그에 따른 1차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을 원활하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지, 안 그랬다가는 바로 게임 아웃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들, 뭐 고양이라든지 분당 이런 데도 계획 법제 하에서 도시 지역을 나눠놨습니다. 도시에서 필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거지역이 있어야겠죠. 도시라고 한다면 주거지역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그냥 뭐 돈이 나오는 건 아니죠. 회사나 공장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과 공장시설들도 들어올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막 방치를 개발을 마음대로 하게 해버리면 공장지대 바로 옆에 주거지가 들어온다든지, 뭐 주거지 바로 옆에 소음도 굉장히 높은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놓고 그에 따른 개발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페이지 보시면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1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에서 정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생태, 대기 등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개발과 보존의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실제 그러면은 개발과 보존 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행정체계는 다 계획법제 체계입니다. 개발도 개발 계획에 따라 가야 될 것이고, 보존도 환경 보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우리 법제에서는 통합 지침이라는 식으로 제정을 해놓긴 해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사실 토건국가적 형태에서 개발 중심주의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환경보전계획법제라는 것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평창올림픽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산림전자 보호구역이 신법에 의해서 해제돼 버린 사안이 있었어요. 그게 동계올림픽 활강 경기장, 알파인 경기장이었죠. 활강 경기장이 있었던 지역은 산림전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개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만들어서 산림전자 보호구역을 해체를 시켜버렸었죠. 지금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보존한다라고 해서 나 또 보호구역으로 묶어놨는데 다시 개발행위로 인해서 그 보호구역이 해체해버린 현상. 이번 주에 판결이 날 나면 안 되는데 5색 케이블카 건도 개발과 보존의 접점이라고 하겠죠. 흑산도 광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상은 개발 중심주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역특가발전특구법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좀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규정은 과거의 근로기준법이 노동착취에 대한 면제부였듯이 개발사업에 대한 면제부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개발법제 일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발법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시 및 비도시의 농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계적 이용을 위해서 국토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토를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공간 안에서의 구체적 개발은 개별 개발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인허가 통제를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하는 그런 법제를 총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놓으실 게, 용도지역은 땅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땅에 어떤 건물이 들어올 수 있을지를 제한하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그 땅에 들어온 건물의 크기, 규모를 규제하는 것이 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역은 뭘까요? 용도구역, 행위제한입니다. 자연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게 바로 용도구역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개발행위를 못하거나 수렵채취행위를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위제한하는 것이 구역입니다. 다시, 용도지역은 땅, 용도지구는 건물, 용도구역은 행위제한. 이 체계로 지금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공간계획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공간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개발 욕구들이 강해지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개별 개발 계획 법률에 의해서 계획들이 수정되고 수립되어 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기업도시법, 남동연해안 특별법, 뭐 관광진흥법,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을 무력화시키고 용도구역을 무력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 수립을 허용하는 그러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발 계획 법률이겠죠. 그럼 건축 계획이라는 건 뭘까요? 자,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풍등 화재가 발생한 것도 원래 유류 저장 탱크라고 한다면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죠. 그럼 위험에 대한 경찰 행정법 체계가 바로 건축법입니다. 유류저장 탱크는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건축법제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법제라는 것은 크게 위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 건축법이겠죠.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기능하는 법률, 개발법제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건축, 경찰법 형태로 발현되고 국토계획법 대표적인 걸로 이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법제의 가장 기본적 법률은 국토계획법입니다. 자, 국토계획 관련돼서 주요 법률들을 보시면 종합적인 목적을 고려하는 것, 즉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영역을 수립하는 거죠.
광역 목적을 수립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도시 지역,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제한구역 지정이라든지 도시개발법 또는 도정법 이런 것도 될 것이고요.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한다 치면은 뭐 지역특화법 등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목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택지를 만드는 것이냐, 공원을 만드는 것이냐, 또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특정 목적별로 개별 개발 법률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여러분 택지개발을 촉진한다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최근에도 지금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에 다툼이 지금 있는 것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국토부는 주거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늘리는 첫 번째 수단으로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죠.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지자체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시가 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토부가 직권으로 자신들의 개발 물량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택지 개발을 한다는 것도 이제 그와 연장선에서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택지 개발을 만드는데 이때도 2000년도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소래포구 근처입니다. 남동공단 바로 200m를 앞두고 노년택지 조성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2000년도에 걸쳐서 2000년에 시작해가지고 2002년까지 1단계, 2단계 노년택지 조성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자, 문제는 200m 앞에 뭐가 있죠? 남동공단이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 악취 등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한 다음에 택지 개발을 해야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영문 변호사님이 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그 대상은 계획법제에 대한 거예요. 특정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는 거죠. 자, 택지 개발 촉진 지구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택지 지구로서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했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물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으로 거친 다음에 택지를 조성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인천에 있는 시민단체 한 300명이 택지 개발 지정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정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안에는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버리면 이름 무효 확인 소송뿐이 안 돼요. 그 당시 이제 인천 시민들 300명은 해당 기일이 도과돼 버렸기 때문에 지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들어갔어요. 또 한 가지, 우리 법제도 하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 하자 단계예요. 절차 하자를 가장 무시하는 집단은 군시설사업 집단이에요. 걔네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절차 위반으로서 취소나 무효가 돼버리겠죠. 문제는 그것이 취소나 무효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거쳐서 군시설 사업을 계속 진행해버리는 사안이 있습니다. 즉 절차 위반은 해당 사업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을 뿐이고 그 사업을 무위로 돌릴 수는 없어요. 무위로 돌리려면 실체적 하자를 다퉈야 됩니다. 택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대기 오염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법원은 그 부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 또는 사냥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조사 안 했다 라는 것만 가지고는 부실로 봐버립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위법이 없으면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부실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당의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를 최초로 인정한 사안이 바로 노년택지 사안이었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택지를 조성하면서도
택지에 입주하게 될 입주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는 위법하고 그 위법 사유는 단순 부실이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송은 무효소송이었죠.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패소했습니다. 다만 택지를 개발할 때에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의미한 판결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정 목적으로 택지개발 정치법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바로 남동공단 사례가 되겠죠. 유사한 사례로서 이제 주택법도 똑같습니다. 주택을 지으려면 그 주택에 입주하게 된 주민들이 주거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 외곽도로 인근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외곽도로가 건설되기 전이었어요. 자,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외곽도로가 생겨버렸네. 외곽도로에 심야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뭐 양카든 빠라바라 하는 애들이든 굉장히 시끄럽죠. 주민들이 불사했습니다. 와, 이 소음나는 도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도로관리청과 그 아파트를 지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목포의 삼양사라는 비료공장 건이었습니다. 삼양사가 예전부터 비료공장을 운영해왔어요. 비료공장에서는 악취도 많이 나지만 소음도 심합니다. 문제는 이 비료공장 담장 바로 옆에 아파트 건설 허가를 목포시가 해줘버렸어요. 문제는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당장 민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그때서야 목포시는 삼양사를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 측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환경 규제 법률의 운영 체계는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놓고 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과하게 되면 또 개선 명령을 내리고 또 초과하게 되면 그때 가서 조업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 삼양사 공장도 두 차례에 걸친 개선 명령 이후에 조업 정지 명령까지 받았어요.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유였습니다. 그 당시 삼양사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2억 원 정도의 시설 투자비를 투입해가지고 소음 저감 시설을 갖췄어요. 그래도 소음도가 2dB를 초과한 것으로 나와서 결과 조업 정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에서는 목포시의 조업 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선주성에 의해서 이 삼양사 비료공장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삼양사 비료공장은 이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2억 원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소음도를 낮췄고,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2dB에 불과해서 이러한 삼양사 공장의 영업을 못하도록 조업 정지하는 것은 재량일탈 남용이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대법원 가서도 삼양사가 이겼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목포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양사도 이제는 건들 게 없으니까 운영을 계속합니다. 문제는 시민들인 거죠. 아파트 주민들. 방법이 없어요. 지방의회에서 특혜 시기가 나왔습니다. 5년 전, 이게 10년 됐고요. 5년 전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삼양사가 야 350만 내. 나 그럼 딴 데 이사 갈게. 목포시는 돈이 없는데 이거 다 시 예산인데 200억만 원 어떻게 안 될까? 그럼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계속 갔던 사안이 있었어요. 이것도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공장 지역 바로 인근에 생활환경 악화가 명확관한 주택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었죠. 이것도 역시 개발 계획 중에 하나의 모순 내용이고, 개발 계획과 생활환경의 충돌 지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목포시 행정의 위법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발 계획의 가장 전통적이고도 기본적인 범죄는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국토계획법은 어떤 식의 개발과 보전과 행위 유형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법률입니다. 처음에는 일제시대 때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을 거쳐서 196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됐는데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계획법만 가지고 도저히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골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도시로 몰려드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듦에 따라서 판자촌이 형성이 되고 판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악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교통체증, 환경문제, 노후주택의 개량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계획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1971년도 대폭적인 개정을 거치는 것이 3쪽에 나옵니다. 3쪽 표를 보시면 기존에 뭐 풍치지구, 미관지구 이런 것만 있던 사안에서 뭐 고도지구, 업무지구, 보전지구, 리망지구, 주차장 정비지구를 추가해서 지구, 10종의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 보시면 특정시설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시설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도 공장이 너무 많으면 공장을 못 짓게끔 할당제를 한다는 거죠. 연간 할당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명박 때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지자체에서 산지를 개발할 수 있는 쿼터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명박이 풀어버렸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풀기 전까지는 그래서 먼저 산지를 개발한 사람들이 개발권을 이양을 프리미엄 붙여서 양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풀려버리면서 그런 제한들이 이제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 당시 71년도에도 특정시설 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있었고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현재도 공장 입지 기준 고시에서 공장에 대한 연간 허용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3항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부분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지구의 명칭은 봐도 뭐 아실 텐데 뭐 리망지구 같은 경우에는 항만 관리 운영에 한 것이 이제 리망지구라는 것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1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됐는데 자 도시와 비도시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법제에서 흔결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비도시 지역을 계획적으로 보존 개발할 수 있는 법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국토위험관리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비도시지역은 국토위험관리법으로 양체제로 도시 국토에 대한 뭐 개발과 보존 효율적 이용을 담보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합쳐가지고 2002년도에 4쪽에 보시면 국토계획법이라는 현재의 법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토계획법 체계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변천 과정. 아까 아침에 처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박정희 때에도 이제 이게 나왔죠. 그것이 이제 도시계획법의 21조였었고 좀 법률 공부하신 분들은 98년도인가요? 9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21조 나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하면서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그 판결을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조항입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뜬금없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법률이 뭐라 그랬죠? 국토기본법이 전국체계를 잡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을 잡죠. 그 다음에 도종합계획을 광역도종합계획을 잡고 시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을 잡아갑니다. 그러면 이 시군종합계획에 따라서 잡아야 될 게 국토계획법에서 뭐 광역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시도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실시계획 인가사업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받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을 정하도록 해놓은 것이 5페이지 맨 위에 표 보시면 국토계획법 현재의 38조 2항입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군관리계획이나. 근데 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도시계획법 21조가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버림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이 2002년도에 됐던 거였었죠. 자, 그럼 개발제한구역 변경 과정 71년도에 최초에 이제 도입됐었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하도록 해놨는데 이때는 개발제한구역법이 없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개발제한구역 지정해버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규정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나왔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과거의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시면 개발제한구역법 29조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를, 즉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을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일이 지정하고 해제한다고 한다면 각 지자체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이나 해제, 이 계획고권, 지자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법 29조는 위임할 수 있도록 해놨고, 6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에 보시면 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다툼이 이 30만 제곱미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은 못 풀겠다는 것이고, 1항 단서에 따라서 국가계획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위반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이게 이제 재량 위반권이죠. 해제권. 그걸 이제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이제 잠깐 봤었고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나중에 용도구역에 따라 가지고 행위 제한들이 있겠죠. 웬만한 건축, 개발 행위들을 못하도록 막아놔 버릴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공간계획에서 공간계획에서 첫 번째 국토부 중심의 공간계획들을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인데요. 7쪽, 8쪽, 9쪽을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표 상단에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이 있죠. 세로로. 그리고 상단에서 가로로 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국토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정계획법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종합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하부의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만들겠죠. 그리고 지역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토, 도, 시군 내려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고 수도권을 어떻게 할 것이며 광역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계획을 잡는 거고요. 부문별 계획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의 도로망을 어떻게, 철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 종합 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더 세부적으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도시군 기본 계획이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상위계획인 거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에 위반된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한 것이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마다 수립을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뭐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동안에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느냐? 약간 부당하죠. 그래서 법원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발전 계획에 불과한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행정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일정 및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18년 12월까지 시할 마련해서 2019년도 한 다음에 2020년부터 5차 국토종합계획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 올해부터 벌써 연구단이 구성되고 중앙부처의 담당자 확정되고 종합계획 시한 마련에 따라서 부문별 토론회, 지역순회 토론회, 공청회, 당정협의, 국토정책 등을 이제 수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대한 부분, 개발에 대한 부분을 1차로 스크린한다고 한다면 지금 수립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국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가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시면 6쪽입니다. 자, 법이 말은 멋있게 만들어 옵니다. 국토기본법, 국토 건전한 발전, 복리 양상, 그러면서 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 국토이고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실 거는 이제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국토 기본법에서 예정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설립되는 시군 종합계획의 구체화가 국토계획이용연합 법률상의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단 보시면 표에 국토계획법 2호에 도시군 계획이 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정의 규정에서도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시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등을 해당하는 다음 강목 계획으로서 중요한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밑에 용도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에 대한 지정 변경, 또 다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반시설 설치, 정비,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거에 골프장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컸던 것이 제주 예래 유원지인가요? 그 유원지 사업도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법원에서 잘못된 행정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위협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것도 이제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성 부분이라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상에 자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 시설사업 이런 거 전부 다 한다 그랬었죠. 국토계획법 보시면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교통, 문화, 체육시설,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 공동구, 다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고요. 이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린 유원지 사업이 있고, 유원지는 주민의 관광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을 하는 것이 유원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골프장이 있었고요. 하나 또 있습니다. 녹색동물센터가 했던 서울 중구 주차장 사업이 있었어요. 약간의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주차장을 만드는 거, 도심지에 주차장 만드는 거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필요하죠. 도시의 효율적 이용과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열 몇 세대를 강제 수용해버린다. 가능할까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용을 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중부 성곽에 오는 탐방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라는 굉장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앉아 계시는 신지영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유원지. 유원지 관련해서 또 하나 이걸 얘기를 할 게 또 있네요. 도시 자연공원지 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시의 휴식 공간으로서 도시화된 원시림은 아니지만 최근에 저번 주였을 겁니다. 페이스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인천 녹색연합이 제가 봤던 성명서 중에 엄청난 성명서를 뿌리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 8년, 9년 됐습니다. 인천에 있는 도시자연공원과 관련된 개발 사업을 취소시켰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저번 주에 있었죠. 그래서 인천 녹색에서 성명서를 어떻게 썼냐? 3줄이었습니다. 뭐였더라? 상고를 기약한다. 이겼다였나? 이렇게 단순한 성명서였는데요. 그것도 인천의 계양산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 산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질 못해서 진짜 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인천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도시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또는 대표적인 자연 공간이었던 거죠. 거기를 롯데가 부지를 사들이면서 골프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골프장 뭘로 들어갔을까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신한국당이 인천시장을 했을 때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통과돼가지고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분은 송이었나? 인천 시장 되던 분이 그분이 이제 시장을 바뀌면서 인천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도시관리계획을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리고 계양산을 인천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행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인천에 얼마만큼 자연림이 부족을 하고 이 계양산이 개발될 경우에 얼마만큼 더 인천의 자연공간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갔죠. 그러면서 직권 취소했었고 그것이 1심 롯데 패소, 2심 패소, 대법원 했던 사안이었는데 약간 이것과는 결은 다르고요. 하여튼 이것도 행정계획과 개발계획과 보존계획을 형량 비교하면서 당초에 인천시장은 개발 중심으로 갔던 것이었었고 바뀐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로 인해서 얻어질 공익의 독점을 일개 민간 골프장 사기업이 독점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당 공공재로서의 계양산을 인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측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취소해버렸던 사안이었었죠. 자, 다시 얘기 돌아갈게요. 하다 보면 이렇게 맨날 그렇게 됩니다. 자, 유원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 유원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죠. 제주시가 특별자치도가 무식하게
유원지를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대놓고 이 유원지는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이 아니라 외지, 내륙 또는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숙박 레저타운 형태로 이 유원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게 도시관리계획 취소도 안되고 실시인가 취소도 못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뒤늦게서야 수용재결 취소라는 것을 들어갔어요. 자, 이 수용재결 취소가 뭐냐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했을 때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이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지정 처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있고요. 이와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있고, 이게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사업자에게 수용권이 부여가 되고, 수용재결 신청하게 되면 지방수용재결위원회가 수용재결 처분을 하게 됩니다. 수용재결 처분하고 들어가 버리면 실시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방법상으로. 그런데 이 수용재결 취소 과정에서 당신이 했던 변호사분이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이 유원지는 국토계획법이 예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서의 유원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외지인들을 위한 관광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인정이 됐었고, 재판부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할 수 없는 유원지를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진행했으니 이건 무효다라고 해서 행정계획, 도시관리계획 무효, 실시계획인가 무효, 그에 따라 수용재결 무효. 다 때려버렸죠. 이거는 개발과 보존에 대한 부분보다도 어떤 토지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시발점으로 해서 행정계획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를 했던 사안이었었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토지를 수용을 하려면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익성이라고 한다면 사업자가 그 당시에는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의 2분의 1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 동의를 안 해주는 3분의 1은 전부 다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사업이었어요. 왜?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행정계획법제에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개인 재산을 수용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공익성이 뛰어난 사업이라는 거죠. 다만 그런 사업은 우리가 보통 생존 배려형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로, 복지, 건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골프장은 생존 배려형 사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는 영리추구 집단이니까. 그런데 영리추구 집단이 하더라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춘천 가다 보면 대명 비발디 거기 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밖에 풀장 큰 거 그거 있어요 하여튼간 뭐 그런 데나 대중골프장도 일반인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고가 회원권을 구입해야 되는 회원제 골프장까지 수용권을 부여해? 그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그게 공익성이 있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헌법 불합치하게 되고 나중에 그 이슈 가지고 일반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더 구체화시킨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이제 우리 강학상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 시설은 기준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에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못 들었죠? 네,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물론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 도로가 워낙 커브가 급하게 돼 있는데 경사도 안 줘놓고 경사를 반대로 줘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커브 돌 때 잘못해가지고 외에 벽에 부딪혀버렸어. 내가 잘못하면 맞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도시계획 시설 기준 규칙에 보면 도로의 구배도, 곡선 커브 구간이 급할 때 도로 폭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안 지켰다면 이 도로 설치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 배상이 가능합니다. 골프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다만 그때 체육시설을 한다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명시해놨습니다. 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냐? 우선 일반인과 구별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죠? 군인. 일반인과 군인이 있어요. 여기서 그걸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에? 일반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계급적 또는 경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거예요. 뼈원지 골프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만이 그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볼 수가 없겠죠. 그걸 가지고 대법원이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합니다. 뼈원지 골프장은 유원지와 똑같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취소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원지 뭐 이거 한 건이기 때문에 100억 들어갔다고 했지만 취소해버렸어요. 명백해서. 만약 저걸 갖다가 무효사유라고 가버리면 중대명백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남동분단도 얘기했었죠. 취소사유라는 것은 절차 위반이 있거나 또는 실질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만 있으면 저거는 취소사유가 돼요. 무효사유는 우리 법원은 중대명백설을 따집니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원지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했다. 하자의 중대성 인정됩니다. 문제는 명백하냐는 거죠. 누구나 딱 보면 일반인 이용할 시설에 회원지 골프장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명백하냐? 이제 논란이 됐어요. 왜? 2004년도부터 법이 개정되는 2011년도까지 일반인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기준이 도시계획 기준 규칙에 있었어요. 그때 전국에 설치된 회원지 골프장이 70개가 넘습니다. 이게 무효면 이는 다 무효예요. 너무 이제 법적 불안정성이 커져버리죠. 그래서 다 나가리. 이거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날려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격가지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환경영향평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참 중대명백설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보통 봅니다. 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이건 무효예요. 근데 우리 판례 중에 딱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는데 취소사유로 본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검은머리 물대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군산 화력발전 사건이었습니다. 군산이 있고 여기 서산입니다. 군산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자, 사업자가 자기 멋대로 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합니다. 군산 지역. 자, 여기 군산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니까 군산 시민 상대로만 공청회 설명회 막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도 여기만 했어요. 나중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서산 시민이 니만 시민이냐 나도 국민이다라고 해서 이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간 비슷한 게 경주 방패장도 경주 끝에 있는 사람보다도 울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근처에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아무런 자기 의결권 행사 못했었죠. 자, 서산 시민들이 이제 국민 삼았어요. 그래서 나는 환경영향평가 범위 대상 지역 밖에 있지만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온배수 문제도 있고 대기오염 문제도 있어서 어민과 시민이 자신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소명을 했었고 원고 적격을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통과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소산 지역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소산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효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법원 재판부는
서산 지역이 반드시 환경평가를 해야 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그 사유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다만 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고 한 때가 공정률이 90%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뭐라 할까요? 4대강 낙동강 항소심 판결과 똑같습니다. 사정 판결. 원고 네 말이 다 맞아. 근데 너 패소. 왜? 이걸 갖다 취소시켜버리면 90% 다 세워놨는데 다시 사회적 손실이 커버리니까. 낙동강 항소심 판결도 똑같았었죠.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공사 진행돼버려서 원고 네 말이 맞지만 원고 청구 기각. 이게 이제 취소 사건에서의 사정 판결 사안이었습니다. 중대명백이 나와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4시 반까지인가요? 오씨. 네, 뭐 하여튼간 그렇게 들어갔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10쪽에 보시면 도시 기본 계획에 도시관리 계획이 합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어떤 문제도 없다. 왜? 도시 기본 계획은 장기 종합 개발 계획이다 라는 거고요. 빨리 갑시다. 자, 환경 중심. 우리는 환경을 해야 되는데 개발 관련돼서 국토기본법이 있다면 환경 관련돼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조 1항 11쪽입니다. 환경보존계획 수립하고 14조에 수립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 하는 것이 14조의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얘는 5년이죠.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처럼 20년마다 수립하고 18조 시도환경보존계획, 19조 시군구 환경보존계획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국토부와 환경부가 싸우면 물론 다 국토부가 지금까지 다 이겨왔지만 어떻게든 법제도 하에서는 형식적으로 공간계획을 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상의 국토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보존계획이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 이것을 통합관리하자라고 국무총리 훈령이 아니라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훈령으로 통합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조, 12쪽, 13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자, 공간계획으로서 지역, 지구, 구역 이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용도 지역은 뭐라고요? 땅. 용도 지구는 그 위에 건물.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땅에 어떤 건물이 들어올 수 있을지, 용도 지구는 그 건물을 얼마만큼 높이 넓게 지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행위제한, 땅, 건물, 행위제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토지 특성에 따라서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존 개발 지역을 미리 계획하고 보존 필요 지역에서는 개발을 안 하고 개발에 적합한 지역은 개발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구분해 놓은 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 보존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에서는 다시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도 보존 관리, 생산 관리, 녹지 관리, 그다음에 뭐 농림 지역에 자연 보존 지역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 지역은 뭐냐? 제가 만약에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럼 저도 잘 짓고 싶죠. 그러면 주거지역은 대상 임수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주거지역에서 가까운데 상업시설도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해놓고, 약간 좋은 환경과 벗어나가지고 공장이나 뭐 상업지 뭐 업무시설을 짓고 공장을 좀 더 떨어뜨려 놓고, 공장과 상업시설, 업무시설 사이에서는 녹지지역, 완충지역을 둬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다시 주거지역에서는 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여기는 단층 주택만, 여기는 뭐 고층까지도, 여기는 뭐 4층이야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됩니다. 공업지역과 똑같게 되는 거죠. 보시면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말 그대로 개발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신촌에 있는 뭐 신촌까지 갈 필요도 없죠. 여기 여기 교대가 아니죠. 여기 어디죠? 해화동. 여기는 이 성대 앞에는 여기가 주거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건물과 건물사이가 너무 달라붙어 있어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1차로 땅에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라고 했잖아요. 주거지역에 공장 못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주거만 들어올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서도 뭐 제1종 소형 주거지역은 정말 이제 고급 빌라, 뭐 맨션 이런 저기 넘어가면 성북 뭐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용도 지역 자체에서도 건폐율이라는 것과 용적률이라는 걸 해놨어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건폐율, 건물을 폐쇄시키는 비율입니다. 이 부지 안에서 건물을 얼마만큼 폐쇄시킬 것이냐, 1층 면적, 이게 건폐율이에요.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죠. 주거지역 이렇게 해놨다가는 난리 날 거예요. 주거지역 그래서 완화될 것이고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사용의 적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지의 용적률이 500%다 라고 하면 이 부지 대지 면적의 500%까지 건물을 층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층간 면적을 합한 것이 용적률, 사용하는 적층 부족,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더 완화하거나 엄격하게 하는 것이 용도 지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경관지구다, 미관지구다 이럴 때는 건물의 행위를 뭐 고도지구다 한다면 다 이제 건물 높이를 제한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제2 롯데월드도 원래는 고도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명박 때 딱 틀면서 2도 틀면서 풀어버렸죠. 뭐 그런 것들로 될 거예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거주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은 상업급하고 업무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딱 보시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도시지역은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그 각주 14쪽 각주 3번 보시면 용도지역을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와요. 녹지지역은 다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나뉘는데 뭐 주거지역은 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준주거지역에서는 일부 상업 기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뭐 전용 주거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내가 개인 사업자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업자가 안 나옵니다. 왜? 업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거시설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 뭐 상업지역 그냥 쭉 보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과 이제 관리지역을 이제 좀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면서도 도시의 환경 개선 사업까지 다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이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보전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서 도시적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뭐 또는 농림업, 산림보존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이게 이제 보존관리지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두물머리 쪽 가게 되면 서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거죠. 거기 다 보존관리지역에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을 개발업자들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역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공장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고 개발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 도시 편입되면은 그만큼 깎아서 뛰겠죠.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버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 변화에 따른 집가 상승이 바로
불로소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농림지역, 뭐 이것도 다시 볼 거예요. 농림지역은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보존해야 될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15쪽입니다.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건축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나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열하고 그 위에다 허용한다. 어떤 식일까? 그게 이제 별표 20이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해서 4층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계획관리지역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장에 있는 그 뭐죠? 그 사람들 그 부킹하고 하는 뭐 있어요. 거기가 다 1층, 2층 하는 것이 4층은 절대 안 됩니다. 클럽하우스. 예. 맞아요. 아파트 4층 넘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재밌는 게, 장 보시면, 공장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별표 19 제2호 자목 1호부터 4호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31쪽 가보세요. 31쪽 보시면 별표 19 자 30쪽 보시면 30쪽 하단에 시행령 별표 19 2호 나오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자목의 1호 뭐 하여튼 또 나옵니다.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 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을 내는 것 무슨 말이냐? 그 밑에 있습니다. 제2조 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 물질 벤조필에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1조 1항 1호 동법 시행령 밑에 있죠. 11조 1항 1호 뭐라 되어 있냐면 특정 대기유해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그래서 나머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전달 매체별로 토지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수질수생법, 뭐 악취방지법 이렇게 토양환경관리법이 나뉘는데 유독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한해서는 배출시설 적용 기준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있죠? 24조의 2. 그래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이게 아스콘 공장에서 문제가 됐던 그겁니다. 그래서 10나노그램 세제곱미터당. 그래 그 이상 배출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에 보시면 자항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1조 1항 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그 시행규칙에 따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세제곱미터당 10나노그램 이상으로 배출되면은 건축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계획관리지구에 어떠한 공장의 입지 제한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요. 이게 15쪽입니다. 자, 별표 20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항 자목 보시면 원래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만 단서 보시면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에서 관할구역으로 동일 관할 해당 특별시에서 특별시 내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아스콘 공장에서도 또다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을 한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스콘 공장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의 양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해서 어차피 안 되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계획 관리 지역이라는 것을 검토함에 있어서 또는 특정 용도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거나 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건축 행위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환경 유해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것은 국토계획법 내에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든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치법에 따라 가지고 공장 입지를 별도로 정해놓도록 해놓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번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하실 것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다 나눠놓고 그에 따른 입지 조건을 부여를 해놓거나 행위 조건을 부여를 해놓는 법체계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규제들이 총 230개 정도가 되고는 있어요. 그거를 일거에 해제하는 것이 최근에 통과돼서 2019년 4월 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특화특구법입니다. 그래서 뭐 건폐율, 용적률 16종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쭉 보시고, 그래서 건폐율, 건물의 폐쇄인 것도 1층 면적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은 90%, 녹지지역은 20%,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죠.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은 500%, 그래서 부지 면적 대비해서 잘하면 뭐 5층까지 올릴 수는 있겠죠. 4층이나 뭐 이렇게. 상업지역은 1600%확 올라가 버리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용도지구 건물. 자, 건물은 뭐라 그랬죠? 용도지구는 건물에 대한 건축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건물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지역은 땅에 대한 제한, 용도지구는 건물에 대한 제한, 용도구역은 행위에 대한 제한. 그래서 경관지구에서도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에 따라 가지고 건물 높이를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색 삭도지역도 경관지구인데 상관이 없대요. 고도지구, 경주, 고도지구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이 고도지구 관련돼서 일본에서 재밌는 사안이 뭐였냐면, 우리 경주처럼 일본의 특정 이제 지역이 마을 그 지역 사람들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 스스로 우리 뭐 북촌, 서촌 이런 것처럼 전통 가옥을 보존하기 위해 높이 제한을 암묵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광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용관에 통뼈 나타납니다. 어떻게? 관광객 많네? 좋아! 우리 호텔 한번 쫙 올리자라고 해서 10층짜리 건물 올라갑니다. 그 건물 허가가 나올 때쯤에서 그 지역에 조례가 생성이 돼요. 그 조례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건축 제한을. 물론 나중에 이제 상고심 가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1심 변호사가 굉장히 재밌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도 그 경관이라는 것은 나의 간접적 재산상 이익일 수는 있죠. 경관이 좋아서 관광객이 유입돼가지고 내가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뭐 상가가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그 경관 이익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관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너 건물 짓지 마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 일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 보통의 경관이익이라는 것은, 자, 조망이익은 내가 보는 것이 조망이익이에요. 그죠? 보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경관이익은 보여지는 거죠. 보는 사람과는 무관한 공공의 이익이 경관입니다. 그 경관을 사적 이익으로 치환시키기 위해서 이 경관은 전통적으로 해당 마을 사람들이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오랫동안 건축물 고도 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유지해 왔던 것으로서 더 이상 공공의 이익으로서의 경관이 아닌 주민들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 사적 이익으로 치환됐던 것이고, 그 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법률상 이익 침해에 따라서 개발자의 10층 높이의 건축 허가는 취소돼야 된다고 했어요. 1심에서 그 논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상고심 올라가가지고는 그러한 사적 이익 치환에 대한 논리 구조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법률상의 규제로서 조례,
유일한 조례는 건축허가 이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식의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의 계획법제의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저 헤이리 마을 가보셨나요? 파주? 거기도 나름대로 계획법제예요. 가보시면 빈 공간에 여기는 주차 공간입니다 라고 다 막 표면 붙어 있고요. 자기들끼리 높이 제한 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헤이리 마을에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헤이리 마을에 공통된 규약의 승인 조건을 달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서로 간의 어떤 그 헤이리 마을의 특화성을 이제 계속 창출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사인 간의 계획법제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계획법제 마련해야 될 것이고, 한 5년, 한 7, 8년 전부터 나와있던 그런 계획법제 중에 도시지역에서 보존지역을 명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비오톱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비오톱 지도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을 다 막을 수 있는 보존지역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이제 비오톱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똑같은 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뭐 다 있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자, 그럼 이렇게 해놨으면 이대로만 지켜진다면 뭐 개발과 보존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있습니다. 자, 용도구역 제한 19쪽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야, 이것도 이제 문제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금 뭐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다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다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문제입니다. 예.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림 도시계획법 21조 헌법 불합치결정과 동일한 구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 뭐 수단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어떤 지역일까요? 지하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1km는 집중고도 개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화하고요.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만큼 이제 개발을 좀 확대화시키는 거죠. 그 외에도 농지법상의 농업보호구역, 한강수계법상의 수변구역, 수도법상의 20쪽입니다. 아래표 상선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상의 생태경관 보존지역, 생태경관 핵심환충 전이보존구역, 야생생물법상의 특별보호구역, 특지보호지역, 토양보존대책지역, 뭐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구역, 백두대간법 핵심구역, 자 설악산 오색 케이블 갑니다. 산림보호법,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있으면 뭐합니까? 평창올림픽 특별법. 예, 그렇게 다 풀어버립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자, 그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개발업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와, 뭔 이렇게 그 구역이나 행위 제한, 건물 제한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 제발 좀 개발 좀 하게 해줘. 이렇게 법 만들지 못하게 좀 묶어줘. 라고 한 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입니다. 제5조 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땅에 대한 제한, 건물에 대한 제한, 행위에 대한 제한을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지구 등은 다음 각호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할 수 없다 하려면 이 법을 바뀌어야 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그래서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를 한정해놨죠. 그게 아래 보시면 평창 나오죠.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있습니다. 1번 2010년 특별법 32조에 의한 대외 관련 설치 이용 지역 이외 232건의 지역지구 구역. 232건이라는 거죠. 지역지구 구역이 뭐 시행령에까지 합치면 한 270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뭐 규제가 있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에서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도 지금 있는 것은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한다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지금 제한해놨습니다. 규제를 제한을 해놓은 거죠. 못하도록. 규제를 풀 때는 굉장히 영향이 되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특정 규제의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규제 형평을 실시합니다. 이 규제 이제는 풀 때 되지 않았냐? 풀 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 헷갈린다.
규제 영향평가는 뭐냐면 규제를 묶으려고 한다면 이 규제 정말 필요한 지역이야? 이 규제로 인해서 경제 저해되는 게 뭐야? 이렇게 해서 규제를 못 묶도록 영향평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놓습니다. 반면에 규제를 풀 때는 영향평가를 안 해요. 그냥 풀어.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특화 특법이죠. 그래서 2017년 작년 말에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유예할 때도 규제 영향평가를 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어요. 정부 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법률안을 정부 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내놓으면 뭐합니까? 지역특화 특법을 이걸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와 유사한 구조가 공익사업법상의 수용이 남아있다 보니까 똑같이 공익사업법 별표에 110개의 법률로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을 한정해 놨습니다. 지금 국회 들어가 보시면 공익사업법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추가할 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놔두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나름대로 지들끼리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고 해놨어요. 그게 이제 용도, 지역, 지구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정한 용도를 많이 바꿔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여기서 보는 개발계획입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이고 경찰법상의 건축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발진행 원칙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어떤 걸 개발하고 싶어요? 그럴 땐 첫 번째 내가 아파트를 짓고 싶다, 또는 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다, 또는 펜션을 짓고 싶다. 땅을 사고 싶은데 그냥 중개업자거나 토지개발업자 마음 믿고 샀다가는 개발 못합니다. 자기가 토지 이용 규제 확인원 띄워보고 이 용도 지역이 뭔지, 이 용도 지역에 내가 정말 짓고 싶은 건물을 할 수 있는지, 층수 5층 짓고 싶은데 안 되네, 3층 할까?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3층, 층수제만 있으니까 그래, 나는 층고를 한 5m로 3층을 쌓은 다음에 중간에 원래 목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층고 제한뿐이 없습니다. 층수 제한뿐이 없어요. 층고 제한이 없습니다. 웃긴 게 또.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분야를 살핀 다음에 개발계획, 개발행위 허가를 받든 개발계획을 받든 해놓고 개발법상의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고 뭐 산지 전용 절차 거치고 이렇게 하고 건축 신고를 해서 꿈에 그리던 건물을 올리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개별적인 건물일 경우에요. 이보다 더 규모가 크다면 지구단위계획, 더 크다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별 특례법들이 무지막지하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특례법들을 통해서 공장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걸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스콘 공장, 연원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습니다. 남원 내기마을. 첫 번째, 용도지역이 부합합니다. 고정관리지역 절대 아스콘 공장 못 들어옵니다. 그럼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용도지역 바꾸기 위해서는 산업입지법에 따라가지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 그게 바로 토지 적성평가이고요. 그 근거 규정이 국토계획법 제27조입니다. 자, 각주 8번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계획법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27조 2항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조사를 포함해야 된다. 즉 뭐냐면 위반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까 얘기 드렸던 주차장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중구.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중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차 수요를 확인해보고 주차 공급을 확인해본 다음에 수요자들이 해당 주차장까지 진출이 용이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이 취소시켜버려요. 왜? 기초조사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시행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초조사입니다. 그리고 2항 보시면 환경성도 해야 된다는 거죠. 3항에 토지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가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적성평가이고요. 재해취약성 분석이 자연재해법상의 사전재해성 검토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구조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제와 함께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마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릉에 있는 골프장 사업에서는 이 토지작성평가 문제가 이슈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사업자가 했는데 토지작성평가가 알게 모르게 그냥 통과돼 버렸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또 어떻게 그걸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보존적성 표에 보시면 공적규제지역이라고 있죠. 이 공적규제지역상의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그 거리 규정들이 막 있습니다. 그거를 제조평가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토지작성평가의 위법 사유를 내세워서 결과적으로 위반을 반려시킨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개발사업이 있다고 하신다면 첫 번째 위반 제한 과정에서 있었던 기초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두 번째 토지적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개발적성이냐 보존적성이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로서의 전략환경영향검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전재해성 검토가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개발과 보존 사이의 형량을 지자체장, 인허가권자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토를 한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아가서 법원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풍력발전소 4군데를 부동의했고요. 삭도 2군데를 부동의했습니다. 지방환경청이 부동의 의견은 협의 의견이에요. 자, 사업 못할까요? 물론 저희들은 사업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권자에게 관련 전문 중앙행정기관이 자문 의견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협의 의견이 인허가권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인허가권자의 특정 행정계획 처분 자체가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처분의 재량 일탈 남용의 일흥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협의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협의도 뒤에 보시면 다 삭제하고 생략할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무식합니다. 24쪽입니다. 그래서 좀 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존 대상 지역 판단 기준, 자연보존상의 생태자연도 1등급, 당연히 보존지역이 되겠죠. 계획보존에서 재발생지역, 공적 규제지역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성 등급을 과거에는 5등급씩을 나눴다가 5등급, 2등급을 나눴었는데 지금은 가나, 자라, 마 5등급을 나누고요. 가등급의 경우에는 보존적성이 강함, 마등급은 개발적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 이때 정보공개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의원실 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위반 제한 들어왔어. 자, 토지적성 평가 내용 다 내놔봐. 그래서 도대체 토지적성 평가 지침상에서의 그러한 그 정량화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해보고, 가항과 나항 보존적성이라고 한다면 위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반 제한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다항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서 위반 제한을 할지 말지 검토할 수 있을 거예요. 라항과 마항 같은 경우, 개발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반이 가능하겠죠. 이와 관련돼서 또 생각나는 게 죄송합니다. 35분인데요. 그 다음 누구죠? 그 다음 제가 교수님이, 박 교수님께서 하는 시간이 5시부터라서 4시 57분까지는 제 시간입니다. 저도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충남에 청양군이 있습니다. 청양군 비봉면 걸곡리. 이 걸곡리, 충남에 우리나라의 성면 광산의 한 70%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지금은
폐광이 됐습니다. 벌곡리도 비봉광산이라고 성명광산이 일제시대 때 있어 왔었고, 실제 2010년도까지인가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 사물함을 채굴해서 현대제철에 이 비봉광산이 납품을 했었습니다. 자, 이럴 때 황량체가 또 나타나는 거죠. 바라바바밤 해서 환경운동연합 아니고 녹색연합 아니고 환경정의 아니고 가습기 했던 데가 어디죠? 환경정의 시민연대 아니 환경보건 시민센터. 환경보건 시민센터 쪽에서 이 주민들 이 비봉광산 주변에 성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특이성 질환인 성면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뭐 거의 한 20-30명 나왔어요.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성면 영양 검사 결과 지금 2차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한 50명만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 이거는 성면 때문이다라고 해서 거기가 많이 해요. 그래서 환경 뭐 그쪽에서 이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봤더니 역시 성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시킵니다. 아니 성면이 들어있는 광산에서 채굴된 사물함을 공급받는 현대제철 했더니 현대제철이 나 이거 몰랐는데 알았으나 안 했지 해서 이거를 취소해버립니다. 공급하지 마! 소송했는데 얘들이 깨졌어요. 자, 문제는 이제는 사물함을 채굴할 수 없으니까 광산문을 닫아야 되는데 광산문을 닫게 되면은 광해방지법상에 있어서 광산 피해 복구 대책을 얘들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돈 억수로 들어가죠. 마침 여기에 폐기물 중간 처리장을 같은 비봉광산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 어차피 광산 못 하는데 이 광산을 그럼 어떻게 하지? 광산을 복구해 원상 복구 미쳤어. 돈 얼마 들어가는데 망하게? 그러면 이 지역을 40m 깊이로 파버려가지고 폐기물 다 묻은 다음에 그 위에 복토해서 정화하면은 광산도 복구하고 돈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되겠네 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입안 제안을 들어갔습니다. 난리 났죠, 주민들이. 여기에 이제 단체들 다 끼어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 주민을 또 죽이느냐, 성명광산의 폐기물 처리시설 웬 말이냐. 청양군, 저희들이 보기에는 청양군도 짬짬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슈가 크다 보니까 청양군도 어쩔 수 못합니다. 입안 제안을 반려를 하게 됩니다. 반려하면은 처분이 되는 거죠. 대전행정법원에서 드디어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비봉광산 사업자가 뭐라 했느냐, 나 예전에 성명광산이었던 거 맞아. 그런데 우리 광산에 일했던 근로자들 아무도 성면으로 인한 피해본 사람도 없는데 주민들이 괜히 그리고 성면 함유랑 사물함의 성면 함유랑 우리 1%도 안 돼. 1%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미미하냐 가지고 초과상관 뭐죠? 뭐 하여튼간 그거 한다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청양군 쪽에서 덜컥 이 성면 함유량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잡게 됩니다. 뭐 나중에는 그 감정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충남도 도지사 안모 씨,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안모 씨 직속에 청양군 성면 특별위원회가 수립이 되고 저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님인 이현표 변호사님께서 위원장님으로 하시면서 사안이 해결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면에 대한 위험성 관련돼 가지고 관련 대기, 폐기물 또는 이제 그 보건 쪽 전문가들까지 특위를 구성하게 됐었고 이분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환경부한테 질의도 해서 성면에 대한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냈었죠. 그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고 재판부도 1%라고 하지만 성면 광산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성면 비산에 따른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고 성면이 흡입을 하게 되면 악성 중비종의 잠복기는 10년, 2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자가
악성 중비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잠복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원칙에서 주민의 건강을 고려한 청양분수의 개발계획 위반 제한 완료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 토지 작성 등급과도 뭐 연계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영향 있는 것은 환경성 검토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국토개혁법상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특별법이 다 있겠죠. 그게 바로 산업입지법입니다. 그래서 25쪽 보시면 산업입지법 40조 입지지정 및 개발 관한 기준에서 산업단지 외 지역 김포의 거물대리, 꼭 거물대리도 개별 공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 고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공장 입지 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때 이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쳤기 때문에 개별 공장 짓는 사람한테는 소규모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적정 여부, 환경 보존 및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26쪽 보시면 35조 2항 2호 해서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서 정해진 공장 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개별 공장 입지를 지정할 것, 이걸 통해서 국토계획법이 아닌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합지침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38조 지역별 호용 면적과 연간 호용 면적이 있죠. 그래서 개별 공장 입지를 연간 얼마나 허용할 것이냐, 단계별로 하는 것이고 단계별을 막는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 호용 면적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대기환경보존법상에서도 총량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 대기 배출 시설 일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도권 이내에서는 공장을 못 짓고, 그나마 제일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충북 음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음성의 산단이 한 5년 전까지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건축. 공장 건축, 그러니까 입지를 할 때는 산업입지법을 하는 것이고, 공장 건축 승인 절차는 산업집적법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장 입지 기준을 따로 만들게 되어 있고요. 산업재법 13조 2의 16호 28쪽입니다. 인허가 의제를 하는데 소규모 환경평가된 협의도 의제 처리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문제는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규정이고요. 자, 그럼 공장 입지 기준 고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을 제한하고 환경과 개발 사이에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인 거죠. 2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도시지역에 소형 또는 제한되는 공장은 업종 규모 범위, 관리적 농림지역, 본연한지, 상수원 보호구역 다 있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밑에 표에 보시면 이번에는 산업집적법이다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층 이상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4층 이하. 이렇게 지금 다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기준을 고려한 입지 제한.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 지구에서 건축물 입지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 별표 20,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 아까 봤습니다. 그래서 별표 19제 2호 여기서 이제 대기환경보존법 아스콘 공장 안 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양평에 있는 아스콘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기오염물질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배출시설 적용 기준을 1000배인가 5000배인가 초과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예 시설자 들어올 수가 없고, 대기환경보존법 바로 위에 보시면 38조에 따라서 폐쇄를 명할 수밖에 없고, 폐쇄를 명하게 되니까
폐쇄를 명하게 되고 23조 5항 2호에 따라서 그 위에 보는 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잖아요. 대기환경 보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기준 이상 배출되기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또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연원마을은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만 가지고 통과돼 버렸던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분 만에 끝나겠습니다. 국토계획 한계, 국토계획 지위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국토계획은 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통합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정합성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고 별개로 쓸 때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오히려 개발 방향에 환경 정책이 순응하도록 하는 구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지위 한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발 가능 법제를 만들어가고 최대한 규제를 완화, 유예, 면제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33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배영문 의사님이 아주 자세히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국토계획 체계 정합성과 한계. 국토계획 체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토종합계획, 도시, 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 체계를 갖춘다고 하지만 실제 국토계획 체계 하에서 보존지역으로 묶여있고 녹지지역, 농림지역, 산림보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발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든지 개발계획 법률에 의해서 해당 지역, 구역, 지구를 풀어헤쳐버리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합성의 부재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4대강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국토계획 권위의 한계입니다. 워낙 개별 특별법이 많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의 국토계획법상에 만들어 오는 국토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형해화되고 찢기고 갈려서 난도질 당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처음에 얘기했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해제시켜버린 평창올림픽법이고요. 38쪽 보시면 국가계획과 지자체 계획권이 있는데 국가계획과 지자체 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계획에 대한 수립을 할 때 이건 이제 서울시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린벨트와 관련돼서 국가에서의 주택 공급과 서울시 자체 내에서의 자연환경 보존 대책으로서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서로 충돌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국가 정책 사업에서 지자체 계획권과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지방의회,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국가 계획이 관철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양 손정탑 사건이 그랬었죠. 그래서 밀양시도 그랬었고 청도도 그랬었고 처음에는 지방의회에서도 의결로 당해 사업에 반대했었고 송전탑에 대해서 밀양시장도 건축허가를 불승인하고 한번 했었습니다. 국가 이기는 지자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난개발을 막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36개의 지역에 삭도를 설치한다고 다 기나고동이나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국가에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또 이제 이게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계획이나 사업심사는 아까 여기 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여기 주차장, 유원지, 골프장, 청량군 이걸 다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